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좀 복습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강의 노트는 거기 있는 40페이지요. 자, 40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예, 금융. 자, 금융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자, 일단, 봐보세요, 이제. 첫 번째 이겁니다. 요 지분과 부채에 대한 차이는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지만, 지분은 뭐 있으면 투자한 대가에 대했을 때에 따라 손해보고 이익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채는 반드시 뭐 약속 안 날 때 원금과 이자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에 했지만, 영어는 몽땅 다 뭐요? 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우리말로 쓰면 보통 부채죠. 다만 P가 들어오면 이건 뭐죠? 부채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금융에 대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조기 상환 위험 누구한테 있는 거요? 누구한테? 대출자죠? 은행들이 갖고 있는 위험이고. 자,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화폐가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 손해는 누가 손해봅니까? 네, 은행들이 손해볼 것이고, 이익은요? 차입자가 이익 보겠다, 그죠? 근데 실제 시험을 이렇게 내지 않고 어떻게 내는가 하면 예상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 중에서 실제가 더 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니까요, 요거 묻는 거예요. 자, 원래 내가 과거에 은행 저당 설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설정돼 있는 저당을 다른 말로 이래 쓰죠. 저당금리, 그 다음에 약정금리죠. 현재 시장 형성되는 금리가 있죠. 이때 만약에 현재 시장 형성되는 금리가 있는데 이게 시장 금리 더 낮을 수가 있죠. 거꾸로 시장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자, 둘 중에 어떨 때 내가 갈아탑니까? 중도 상환하냐고. 항상 시장 금리가 오케이 낮을 때 이럴 때 뭐 있으면 조기 상환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는 거꾸로 오히려 은행들이 뭡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런 걸 좀 정리하시고, 네 번째 보니까 최초 대출 금리가 낮은 게 누구라고요? 고정 변동. 최초 낮은 게 변동이 낮죠, 그죠? 자, 또 여기 있는 대출자가 훨씬 더 선한 방식이 있죠? 자, 어떤 걸 선호합니까? 변동을. 이럴 때 이걸 왜 선호합니까? 이유하셔야 돼. 금리 등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전부 무엇도 않습니까? 차입자한테 전가한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고정금리에서 원리금 상환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원리금을 갖다 갚는데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씩 갚는다. 이게 뭐요? 원리금 균등. 점점점 떨어지더라. 이게 뭐죠? 원금 균등이고, 점점 올라간다. 이게 뭐죠? 세정식이죠. 자, 요거 묻는 거 우리 항상 대출 초기에서 많이 묻는 거죠. 자,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큰 게 누가 제일 크죠? 요거지. 여기 누구죠? 원금이죠? 가장 낮은 게 누굽니까? 네, 이렇게 갖는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남아있는 잔금. 이걸 보통 잔금인데, 남아있는 잔금이 가장 큰 게 누구죠? 앞방이 갚은 금액이 적을 때 남아있는 잔금이 더 큰 거지, 그죠? 제일 큰 게 최정식,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가장 낮은 게 원금 균등이죠. 같은 말이 뭐냐? 그래서 원금 회수 위험을 묻겠다죠? 원금 회수 위험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그죠? 이런 순서로 간다. 한 개 더 하면 결국은 누적액, 즉 원리금 누적액 있지. 원리금 누적액이 제일 큰 게 누굽니까? 누적액. 이 말은 남아있는 잔금이 클수록 그만큼 이자 금액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게 누구죠? 최정식, 그 다음요. 이런 순서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두 개 항상 뭐 있습니까? 매 기마다 원금 지급액과 이자 지급액 있죠. 근데 이자 지급액과 원금 지급액이 있는데 시간 흘러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원리금 균등은 점점점 이자가 떨어지는 만큼 원금이 올라가죠. 원금 균등은 매년 이자 감소하지만 이 원금은요 똑같은 방식이지. 이런 개념 좀 정리해 보시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저당 유동화 제도. 자, 첫 번째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차입자가 있고, 그 다음요 1차 대출기간, 그 다음요 2차 대출기간, 마지막 누가 있습니까? 투자자. 그래서 얘가 저당 설정하지 은행에 돈 빌려갔다 오죠. 돈을 빌려간 결과 1차 대출기간 돈이 없기 때문에 잡았던 저당을 팔죠. 누구한테? 2차한테 오죠. 팔면 2차 대출기간 결국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잡았던 저당 가지고 뭘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하죠. 자, 이게 이제 저당 유동화 제도 흐름인데, 자, 물어보죠. 얘와 얘는 몇 차? 1차 저당시장. 이렇게 되는 건 몇 차? 2차. 얘가 얘한테 저당 설정할 수가 없고, 채권 발행할 수도 없다. 그죠? 여기 대출금리지. 여기 채권 수익이지. 요 둘 관계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거지. 즉,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면 얘는 변동할 수 있지. 한 개 저당권 이렇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죠? 또한 야칠 때 보니까 항상 여기 있는 금리가 대출금리와 그다음 채권 수익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더 커야만 결국은 채권 발행하는 거지. 또 채권 발행 기관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이든 2차이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당권은 가지고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저당권 다른 데 팔 수 있죠. 마지막에 저당이 유동화되어짐에 따라서 은행들은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결국은 많은 돈 빌려줄 수 있다죠. 그런 흐름을 좀 아시면서 그 다음 자 우리 채권 넘어갑니다. 자, 채권 크게 세 개 있잖아요. 이거 M, B, S. 그 다음 두 번째 C, MBS. 그 다음 오케이. 자, 담보가 중요한데 MBS는 담보 뭐예요? 주택. C가 뭐지? 상업이지. A가 셋이죠. 이를 정리하시고. 이때 MBS는 다시 채권에 또다시 4개 있죠. 그죠? 첫 번째 보니까 MBB, MPTS, MPBB. 자, 이걸 좀 수정 반응이 누구라고요? CMO. 자, MBB란 이게 중요한 건 항상 볼 때 안 되면요. 요 끝에 있는 말이 중요해, 끝에가. 그러니까 항상 이 채권을 보는 시간이 누구냐? 결국은 투자자 입장 봐야 됩니다. 요 B란 건 부채지. 부채는 반드시 내가 원금 이자를 보장된다는 거지. 내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 누가 피 보는 거예요? 발행자가 피 보는 거지. MPTSS는 지분이거든. 지분은 채권 샀던 투자 입장에서 내가 손해볼 수 있지. 그래서 누가 손해보는 거죠? 투자자가. 요건 두 개 짬뽕한 거잖아. 그죠? 항상 무거운 거. 원금과 이자 중에 어떤 무겁습니까? 원금이 더 무거운 거지. 원금 같은 말이 뭐지? 저당권이지. 저당권 누구한테 있다? 그죠? 자, 거꾸로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이 있죠? 요건 누구한테 있다? CM은 제일 중요한 게 트렌치. 항상 트렌치란 말 하면 전 뭐요? CMO지. 트렌치란 말이 만기 구조. 개척 이런 말 뜻이거든. 그래서 다양한 만기를 갖고 있는 다양한 트렌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니까 리츠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자꾸 번역이야, 번역. 부동산 투자 신탁. 그럼 내가 어떻게 투자한다고? 부동산 어떻게 투자한다고? 맡긴다. 신탁이니까. 그런概念을 먼저 알고 있으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자, 우리 신탁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거든요. 보세요. 자, 신탁에서, 리셋에서 크게 3개 있지. 자기가 주식을 직접 관리하겠다. 그죠? 또 전문가한테 맡긴다. 기업이 좀 목숨이 간당간당해. 구조조정해야 되죠? 이런 3개 있더라. 자, 일단 회사 실체부터
실체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얘도. 없는 걸 보통 뭐라 하지? SPCG. 명목회사. 그럼 이때 보니까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다 보니까 요 주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회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누구지? 요 자산을 관리해 준다는 거지. 요걸 다른 말로 자산관리회사. 자, 또 뭐가 있는 주식이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주식들을 발행할 때 전체 설계를 좀 해줘야 되죠. 이런 걸 뭐랍니까? 투자 자문회사. 자, 얘들 좀 더 회사 실체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주식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필요하지. 그죠? 자, 전문 인력 누구? 부동산 전문 인력. 중개사. 그 다음 뭐요? 평가사. 짬밥 몇 년? 5년. 자, 그 다음에 몇 명이고? 5명이지. 얘는 필요 있습니까? 회사 없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요 필요하지고 몇 명? 얘는요? 3명. 자, 그런 다음에 설립자본금. 설립자본금 필요한데 요 5533이지. 그죠? 5억, 3억, 3억. 영업인가 후에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최저 자본금 필요하죠? 얼마? 70, 50, 50, 얘 얼마? 70, 얘 10. 자, 다시 자기 관리는 회사 설립할 때 등록입니까? 인가입니까? 자기 관리, 인가지. 요거 두 놈은 가볍죠, 그죠? 왜냐면 현재 기업이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 관리 회사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볍게 설립해 줄 수밖에 없다고. 얘는요. 그러니까 실제 주식과의 장난치려면 딱 정해져 있잖아. 얘 주식 관리하지, 얘가. 얘가 주식 관리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이렇게 서로 비교하시라고. 얘들은 거의 비쌉니다. 또 얘들은 비싸다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요거 3개 이제 비교합니다. 요거 3개. 자, 주식 공모 갑니다. 공모. 이 말은, 반드시 상장한다는 건데, 몇 프로 이상 상장합니까? 30 이상. 얘도 의무장 있어, 이거? 없죠, 기업은? 자, 1인당, 저기 주식 소유 한도, 즉, 분산. 절대 50 이상 갖지 마라. 얘도 50 이상 갖지 마라. 의무장 없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이 회사가 투자회사죠. 그러니까 저기 처분 제한이 있는데 1년 이내 처분할 수가 없다. 이런 의무장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 다음 자산 구성은 보니까 얘는 부동산과 부동산 이외 유가증권 투자할 수 있는데 얘는 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기업 구조적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빨리 처분할 목적이다 보니까 부동산에만 투자하고 나무 유가증권 투자할 수가 없다. 그죠? 자, 요 4개를 같이 비교하셔야 돼. 하나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앞에 요 둘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와 그다음 위탁은 같지. 다만 여기 있는 기업만 예외적, 특례적인 굉장히 많다는 거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꽤 많지만 요 정도에서 그냥 정리하시라고. 자, 일단 지난주에 했던 요겁니다. 이게 나중에 시험에 가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것만 들어가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다고요. 자, 그래 보시고 예, 요번 시간 할 것은 뭐냐. 자, 46페이지 강의 노트. 자, 46페이지 고 할 건데요.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합니다. 보통 이걸 줄여서 PF라는 용어 쓰는데, 자, 봐보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걸 구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마 이제 처음 하는 내용이 약간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건 개론감은 반드시 각각의 내용보다 비교할 때 생각하시면 그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자, 첫 번째. 일반 기업 금융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서로 비교하시면요. 이 내용이 대충은 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파이낸싱이 금융이지. 금융 말 뜻이 뭐예요? 지난주에서 금융 남 돈을 뭐 한다고? 끌어온다. 자금 조달. 자금 조달이에요. 그런 이제 개념 문제 아시고서 자 가볼게요. 이제 일반 금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 보통 집 지을 때 돈 부족하죠. 은행 돈 끌어오지. 그죠? 그러한 게 곧 일반 금융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이제 보세요. 제일 먼저 부동산 개발할 때 일반 기업 금융은 사업주가 집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하대. 그럼 어디 찾아가야 어디 찾아갑니까? 이제 은행 찾아가죠. 나 현재 집 지을 건데 돈이 부족하대. 그래서 돈 좀 빌려달라 요구하면 은행들 뭐랍니까? 좋다. 내가 빌려줄 텐데 그 다음 뭐 합니까? 너 담보 좀 제공하려면 묻겠다죠. 이때 항상 담보는 반드시 예, 확실성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된답니다. 이런 걸 좀 아시고 그런 결과 이 담보 제공하면 얘는 돈 빌려주죠. 자 일단 100억 정도 빌려주다 하자고. 이 돈 가지고 이제 부동산 등을 개발합니다. 빌라 등을 짓는 거예요. 지어서 자 개발해 분양했죠. 하면 수익이 나오죠. 나왔던 수익까지 은행 돈을 먼저 갚고 남는 거 가지고 사업주 가져갈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보통 집 짓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일반 기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우리가 보통 집 지을 때 쓰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물어보자고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얘가 집을 지어서 분양했는데 분양이 잘못되었어. 그래서 나왔던 수익이 50억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업자는 나왔던 수익인 50억만 갚고 나머지 안 갚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갚아야지. 이 말은 모든 책임 누가 준다? 사업주가. 그래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거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소구금융. 즉 갚지 못하면 소송에 대한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돈관리. 자금관리 누가 하죠? 돈관리 누가 합니까? 사업주가 할 거 아니에요. 돈 받았으면. 그죠?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PF는 좀 달라 이제. 잘 보세요. 제일 먼저 PF 회사를 갖다 먼저 설립한다. 할 때 이 회사는 분명히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그냥 명목상, 서류상만 회사가 있는 거지 실제 어떤 뭐 있습니까? 직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를 누가 설립해 주냐 보니까 사업주가 맨 먼저 설립하더라. 자기 지분을 투자해서. 그런데 부동산 등을 개발할 돈이 부족하죠. 그럼 이제 어디 갑니까? 얘 대신 얘가 어디 갑니까? 은행 찾아가지. 이때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이런 걸 보통 다른 말로 대주단 쓴답니다. 대주단 그냥 어렵게 보지 말고 은행연합 또는 은행이라 보시면 돼. 그래서 나 현재 이런 개발 사업 할 건데 뭡니까? 돈 좀 빌려달라 요구하면 좋다. 내가 빌려줄 텐데 뭘 요구합니까? 담보.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담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담보는 절대 확실성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할게. 왜 현재 보니까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 용어를 쓸까 하는 거예요. 자, 파이낸스가 뭐라고? 돈 끌어오는 거야. 끌어오는데 담보가 누구냐? 여기 담보 여기.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성, 즉 사업의 뭐 수익성이 있죠. 현재 이 개발을 하면 결국은 종이 쪽지가 있어. 개발한 비용이 얼마 더 하고 얼마 쭉 이런 계획성을 쭉 제출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의 계획성이 여기에 뭐냐? 다른 말로 담보의 담보. 앞으로 이 개발 사업은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이 모든 계획을 딱 짜준다고. 그래서 이 은행들은 그 사업의 계획성 보고 이거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돈 빌려주겠다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은 자, 이 돈을 가지고 한 1조 빌려줄까? 가지고 얘 대신 얘가 있죠. 부동산 등을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은 뭐 있습니까? 수익을 갚고 남는 돈을 얘가 챙긴다는 거예요. 물론 참고로 여러분들 이 PF는 참여자가 여기 있는 사업주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즉, 뭐, 굳이 알 필요 없는데, 보험회사는 참여할 것이고, 또 뭐, 인간 원료 공급자 등등등 다양한 업체가 뭐 있습니까? 지분 형태로 참여하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그 정리하면 이 말이죠.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먼저 은행 돈을 갚고, 남는 투자금을 가지고 나온 수익까지 뭐 있습니까? 각각의 투자한 사람한테 지분 형태로 분배받는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PF라고. 그러면, 이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잘 보세요, 이제. 은행들이 갖고 있는 특징 3개 있어. 그 다음에 사업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 2개 있거든. 요 2개만큼 무조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자, 가볼게, 이제. 잠시만요. 얘가 돈 빌려주었지, 얘한테. 그죠? 여기 직원이 있어? 없지. 이 돈 관리 누가 할 거야, 이제? 얘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맡겨야 되지. 맡길 때, 얘 아니면 얘인데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확실성 있는 얘한테 맡긴다고.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가지고 돈을 대신 얘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위탁. 맡긴다 같은 말이 뭐냐 신탁. 또 이걸 다른 말로 에스크로 이랬어요. 에스크로. 자 그럼 이 특징이 있어요. 잠시 보세요. 자 현재 돈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은행이 지고 있는 거지. 개발은 누가 하고 있지? 사업주가 있는 거지. 그 사업주는 돈이 필요할 때만 항상 얘한테 계획서를 제출하면 얘 돈 준다고 이렇게 다 쓴다고 돈을 갖다가. 그럼 결국은 자금 관리하고 사업은 다른 거지. 분리되어 있죠. 그런 결과 있는 사업주가 결국은 파산 등이 파산이 난 경우에 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다시 보세요. 일반 기업은 얘가 돈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자, 얘가 파산되면 결국 이 개발사 자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결국 돈이 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현재 보니까 개발 기간 중에 보니까 돈만 얘가 타서 개발한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돈 누구한테 있어? 여기 있는 거지. 결국 얘가 망했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덜어내고 다른 기업 지분에도 전혀 하자 없지. 왜? 이 개발 후에 남아있는 자금이 얘한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 안 주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한 번 더. 항상 은행들은 이 돈을 빌려줄 때 오직 있죠. 이 개발 사업이 수익성이 있냐 없냐 이것만 계속 분석해. 이 사업자 조만간 망한다 이게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돈은 누구한테 있는데. 그죠? 근데 일반 기업 금융은요. 얘가 돈 빌려줄 때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도 고려하자면 사실 이 사업의 신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일반 기업 금융과 다르게 PF는 사업주의 신용 등은 전혀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사업주의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비대칭성 문제는 뭐 있습니까? 자동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조만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 정보를 굳이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여보세요. 똑같은 개발 사업이라면 둘 다 똑같은 돈을 빌렸어요. 빌렸을 때 대출 금리가 일반 기업 금리가 더 높습니까? PF가 더 높겠습니까? 대출 금리. 일반 기업 금리 담보가 뭐예요? 확실하잖아. 얘는 담보 뭔데? 종이 쪽지야. PF, 저 프로젝트 그만 아닙니까? 사업의 계획서는 종이 쪽지라고. 어느 게 훨씬 위험이 더 크냐고. 그지?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위험이 큰 만큼 대출 금리도 높은 것만큼 이 개발 사업만 성공되면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은행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만이 가고 특징 갑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 앞에 보니까 일반 기업 금융은 모든 책임 누가죠? 그죠? 근데 이게 현재 뭐니 PF는 뭐 다양한 업체 참여의 지분 형태로서 각각이 다 책임지거든? 각각이. 그래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는 위험이 한쪽이 독박습니까? 아니지? 분산되는 거지. 그죠? 위험이 분산될 것이고 또한 이게 반대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고 금방 협상을 했을 때 이익은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위험은 또 않겠습니까? 그죠? 그 결과 뭐 저기 협상 기간이 그만 길겠지. 그죠? 따라서 이 말입니다. 협상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통 1조 정도 돈 빌리면요. 하루 이자가 보통 1억 5천입니다. 실제. 30일만 공사가 지연되면 결국 한 40, 50은 그냥 날아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기간이 긴 만큼 금융비용이 훨씬 커진다는 이게. 자, 또 여기 있는 다양한 업체가 참여했지. 했을 때 얘들이 다시 요구한다고. 혹시 이 개발사 사업 잘못되면 내가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것만큼 보장해둘라라고 요구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들어간다고. 보험에. 이런 특징 모시고 있죠.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큼 이제 그만큼 얘를 안정성 있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다시 할 수 있다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부외금융. 이 부외란 건 장부 이외 부채 이런 말 뜻이요. 자, 다시. 이런 게 부외입니다. A란 기업과 B란 기업이 은행 돈을 100억이란 돈을 빌렸는데 A란 기업은 재무제표에 있는 부채 항목에 보니까 어떤 은행에 우리가 현재 100억 빌렸다 그 근거가 있어. 근데 B란 은행은 그런 근거가 없더라 이겁니다. 자, 이게 뭐야? 장부에 없는 거지. 장부에 없는 부채 이런 말 뜻이라고. 자, 다시. 얘가 돈을 빌려준 건 둘 중에 누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누구한테? 얘 장부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돈은 누가 없습니까? 얘가 얘에서 갚는 거지. 얘 장부에 부채 있어? 없지. 장부에 없고 부채 없지만 얘가 무조건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부의 금융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물어보죠. 재무제표상의 이 기업의 재무구조 좋은 건 A 기업, B 기업. 재무제표상이 누가 좋은 거요? B가 좋은 거 아니야? B는 지금 부채가 없잖아요, 장부상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구조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기업의 재무구조 훨씬 더 향상된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마지막 한 개 남았어.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재 얼마 빌려주었어? 근데, 개발을 잘못해서 나온 수익이, 1,000억만 나왔대. 이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때, 일단 얘가 1,000억 갚아주겠지. 그죠? 9,000억 부족하지. 부족할 때 여기 있는 사업주한테 내가 손실 봤으니까 너 책임져 했을 때 책임질 필요 있냐? 없다는 거야. 응? 자, 이런 걸 보통 뭐라냐? 다른 말로 비소구금융이에요. 소송에 대한 대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그래서 원칙은 비소구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 위험이 상당히 크면 얘가 돈을 빌려주겠냐고. 안 빌려주겠다죠? 대신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어. 혹시 네가 이러이러한 것만 책임진다면 내가 돈 빌려줄게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좋다. 콜. 그건 내가 받겠다면 그 부분 책임져야 돼. 그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제한 소구금융. 자, 중요한 말은 PF는 절대 소구금융 안 돼. 소구랑 소송이 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금융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특징 굉장히 중요해. 내용이 얼마 안 된다, 그죠? 자, 여기 보니까 3개 있고, 요거 총 6개, 6개. 6개 질문을 꼭 좀 기억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일단,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요 정도 봤으면, 그 다음 볼게요. 우리 다시, 자, 강의노트 48페이지. 한국의 부동산 금융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볼 게 뭐 있냐? 이겁니다. 주택 보금자리론 있죠? 이건 뭔가 하면, 젊은 계층들이 집을 살 때 돈 부족하죠. 그래서 은행 돈을 빌려가는 그런 형태가 곧 이게 주택 보금자리고,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실제 중요한 밑에 2번, 주택 노후연금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택의 노후연금 할 건데 주택 노후연금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연세가 있는 분이 퇴임을 했을 때
집은 가지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마치 주택을 저당 잡아서 연금 형태로 대출을 받는 게 뭐냐죠? 이게 주택 노후연금입니다. 자, 이건 좀 기억할 게 뭔가 하면 거기 내용 잘 보시는데 첫 번째, 연령, 즉 신청 자격입니다. 자, 신청 자격, 연령. 집을 갖고 있는 소유주 또는 배우자 중에서 연장자입니다. 연장자가 60세 이상일 때 대출 가능하다.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이 두 번째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좀 설명해야 되겠네. 자, 잠시 우측에 맨 밑에 갈로 8번이 있죠? 자, 그 갈로 8번 보시면서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이 있어요. 이 말 뜻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연금 지급 방식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컨트롤 먼저 보셔야 돼. 이게 불과 3년 전만 해도 뭐가 있는가 하면 종신지급형과 확정기간, 적지 마세요 이건. 확정기간 방식이 있어요. 두 개 있는데 종신지급은 뭐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연금 형태를 받는 방식이야. 확정기간 미리 사지 약속이 있어. 내가 3년 동안만 받겠다. 10년 동안 받겠다. 약속이 있다고. 그 범위 안에 돈을 받고 뭐 있습니까? 그 10년경을 딱 경과되죠. 되면 빌려간 금을 싹 다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두 가지 방식이 있어.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 보니까 어떤 문제 있는가 하면요. 실제 이제 좀 따지면 9억 이하인 주택만 연금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9억 이하 되는 집을 가지고 9억짜리 되는 집을 가지고 60세부터 받으면요. 실제 해보면 매달 갚는 금액이, 받는 금액이 173만 원 받거든요. 실제. 근데 1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분이 60세부터 신청하면요. 대충 얼마 받겠습니까? 그냥 대충. 한 20대겠지, 그지? 대충. 그럼 보세요. 이 주택연금의 궁극적 목적이 있는 분한테 혜택 줄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소득이 낮은 분한테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1억 5천 이하 된 분한테는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연금을 더 주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런 걸 보통 뭐라냐? 다른 말로 이게 우대형. 이 이제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 단점 있는 게. 그 다음, 한 번 더. 아까 보니까 우리 주택 보금자리 신청했죠. 집 살 목적이었지. 그러니까 40세 때 있죠. 보금자리 신청했어. 몇 년짜리? 30년짜리. 그러면 내가 70세까지 갚아야 되지. 집 사가지고. 근데 60세쯤 되니까 내가 현재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신청하고 싶어 해. 하는데 이 연금의 가장 기본은 그 집 관련돼 있는 저당권이 설정 안 돼 있어야 돼. 근데 이미 이건 저당 설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연금 신청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면 좋다. 남아있는 돈을 일단 연금 신청해서 먼저 갚아라는 거야. 갚고 남는 돈 가지고 60세부터 계속해서 연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는지 다른 말로 주택 담보 대출 상환용입니다. 자, 이제 지금은 연금 신청방이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종신, 우대형, 주택 담보 대출 상환용, 그 다음 뭐 있으면 확정기한방이 4개 있다고. 이런 제목이 있다면, 이런 게 있다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자, 갈로 2번 갑니다. 주택 보유소.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 원칙은 1주택 또는 다주택인데, 보자고요. 이 전체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집 전체에 있는 값이 9억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고. 대출 신청할 수 있다고. 단, 예외가 있어. 단 보니까요. 이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 주택 합이 9억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 원칙은? 없잖아요. 없는데, 보세요, 계속.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단,
우대형은 기본 전체가 무조건 1억 5천 이하짜리 집이에요. 1억 5천인데 어쨌든 우대형은 반드시 1주택만 가능합니다. 다주택 합이 1억 5천 이하가 돼도 절대 신청 못해. 그죠?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주택. 대상주택. 자, 대상주택, 신청 대상주택, 여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은 전부 다 포함돼. 여기다 뭐 있습니까? 노인복지주택도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단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법상 주택만 가능하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된다 이런 말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정기간. 자, 보정기간 무조건 사망시까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무조건 보정료를 지급하거든요. 내야 되는데 초기, 최초, 집값 초기 보정료는 결국은 1.5%예요. 근데 매년마다 내는 보정료가 있어요. 연 보정료 0.75거든요. 이런 걸 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금리 갑니다. 자, 금리 보니까 무슨 금리요? 변동금리죠. 우리 아마 지난주에 했죠.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크게 두 개 있지. CD 금리, 무슨 금리? 코픽스가 있지. 자, 보세요. 요것은 있으면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합니다. 하면 선택 후에 절대 변경 안 된다 이런 말 뜻이라고. 한번 신청 그 금리를 계속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출금 상환. 항상 이건 사망시에 부부 중에 사망시에 그 집을 처분한 가격을 통해서 일시금을 상환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3번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본래 이제 대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 가격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빌려간 금액은 보니까 5억인데 이 집을 처분한 결과 한 8억 정도 8억 주고 팔았답니다. 은행 돈 갚고 남았지. 남았으면 이건 뭐 있습니까? 예, 남아있는 금액을 상속인한테 뭡니까? 분배해줍니다. 돌려줍니다. 근데 그 반대인 경우는 있죠. 이분이 워낙 오래 사신 결과 뭐 있습니까? 예, 빌려간 금액이 10억인데 집 처분한 가격은 5억밖에 안 된대. 은행 손해본, 자, 참고로 이거는 대출은 누가 해준다 합니까? 무조건 시중금융센터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빌려간 금액은 10억인데 집 처분한 결과 5억 나왔죠. 5억 손실 본 거 아니에요? 손실 본 걸 상속인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자고. 은행들은 이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냐고. 근데 한단 말이에요. 하는 이유가 있어. 자, 요 손실 본 거지. 손실 본 걸 잠시. 여기 보정료를 갖다가 요걸 딱 뭡니까? 신청한 차입자가 이제 지급합니다. 하면 요걸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국주택금융사가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갖다가. 갖고 있다가 요 손실 본 거 있지. 손실 본 것만큼 얘한테 보전 해준다고. 그 원인들은 전혀 손해 볼 리가 없겠네? 그죠?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 7번에 연금 직업 정지 사유. 자, 직업 정지 사유 갑니다. 거기 4개 있거든요. 이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가볼게. 1번. 자, 1번 보시고. 자, 물어볼게요. 우리 아까 보세요. 얘는 언제까지 직업합니까? 소유자, 배우자 둘 다 사망했어. 대신 직업할 필요 있어? 없는 거지. 그냥 자꾸 암기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보라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보세요. 얘가 현재 보니까 대출을 받는 게 담보가 뭐야? 주택이 없어졌어, 이게. 화재 때문에 소실되는지 아니면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넘어가면 더 이상 줄 필요 있습니까? 이거? 없는 거지.
자, 세 번째. 항상 연금 지급할 대상주택은 그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신청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부가 살고 있는 집만 연금 신청할 수 있다고. 근데 얘가 1년 이상 미거주했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보시고. 자, 해보자고. 요거 있잖아. 2주택인데 9억 이상 주택도 뭐 있습니까? 한 개 처분하면 저기 대출 가능하지. 근데 3년이 처분 안 한 거야.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줄 필요 없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일단 한번 들어본 거야, 이거 지금. 앞으로 계속 할 거거든요. 할 거니까 한번 이런 게 주택연금을 그냥 들어봤다 생각하시라고. 그 정도만. 이건 무조건 나중에 이거 제가 아마 앞으로 한 10번 인생 수업할 거거든요. 요것만 가지고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구조 이거나 생각하라고. 예, 오래 보시고. 예,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51페이지 개발론, 관리론, 마케팅 할게요.